만나서 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성인데요. 마음 많은 꽃다운 청춘인데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나름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에게는 쉽게 말 못할 일도 제법 겪었는데요. 오늘은 개중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끔찍한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치부부터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한 여자예요. 24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맞선을 보고 결혼했는데요. 같이 산 지 10년도 안 돼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시 이미 저와 그 사람 사이엔 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애들만 생각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고민도 했었죠. 또 그 시대에는 이혼이 지금처럼 흔치도 않았고 그만큼 여자에겐 큰 허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바람이란 게 한 번도 안 편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처음 저한테 걸렸을 땐 다신 안 그렇겠다고 싹싹 빌었는데요. 계속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걸 들키니 나중엔 오히려 뻔뻔해졌어요. 내가 괜히 한눈 팔겠냐? 너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사니까 그렇지. 뭐? 지금 당신 바람핀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네가 예쁘기라냐 어리기라냐? 그럼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애교도 없지. 잠자리에서도 목석이지. 어느 남자가 너랑 살겠냐? 나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남편 말처럼 진짜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좀 더 남편한테 잘해줬어야 하나?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남편인 거잖아요. 그 파렴치한 바람둥이에게는 그런 제 자책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이 식을 순 있어요.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까지 져버리는 건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리 없다는 생각에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며 절 붙잡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던 탓에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도 꽤나 톡톡히 받아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과 셋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액수는 아니었지만요. 고민 끝에 그 돈으로 시장 좌판에서 떡장사를 시작했는데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새벽같이 떡을 찌기 위해 일어나야 했고 무거운 떡상자를 들고 시장 좌판에 자리를 잡아야 했죠. 여름엔 땀으로 흠뻑 젖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칼을 쥘 수도 없을 만큼 추웠어요. 아무도 거들어주는 사람 없이 오롯이 저 혼자 해내야 했으니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늘 바닥이었죠. 하지만 전 버텼어요. 아니,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녀석이 학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마다 딸아이가 인형 사달라고 조를 때마다 이 아이들한텐 내가 전부다 싶었거든요. 부모로서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이들만 보며 악착같이 일한 덕분일까요? 떡맛이 좋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단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신문과 TV방송에 제가 떡 달인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오게 됐죠. 그래서 나중엔 아예 시장 한켠에 번듯한 가게까지 낼 수 있었네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통장이 두둑해질수록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둘 다 착한 애들이라 큰 말썽 없이 잘 자라줬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바쁜 걸 이해한다며 오히려 집안일을 도맡아 도와줬고요. 아들 녀석도 말은 없었지만 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안쓰럽던지 가게 마감하고 돌아오는 길 두 아이가 자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며 스스로를 다잡곤 했죠. 그러던 중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간 당했던 걸 떠올리면 꼴 좋다는 생각만 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때는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았다고 눈물이 나오더군요. 장례식장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했어요. 이혼 당시 좀 어렸던 딸애는 그래도 지 친아빠가 죽었다고 엉엉 울었는데요. 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제가 왜 전 남편과 이혼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딴 놈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 이제 너는 엄마 남편도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울긴 왜 울어? 그건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갈 줄은 몰랐거든. 천벌받은 거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어도 싸. 너무 크게 말하지 마, 준서가. 다른 사람들 들을라. 그래도 네 아빠인데. 난 아빠 같은 거 없어.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전 남편의 죽음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언젠가부터 아들은 점점 말수도 줄고 잘 웃지도 않게 됐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사내 애라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요. 아들 녀석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라면 곧잘 따랐던 애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대답도 시큰둥하고 시키는 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특히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손을 놓고요. 학교 갔다 오면 새벽까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만 했죠. 나날이 점수가 떨어지는 아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아들을 더 닥달하게 됐네요. 너 허구한 날 그렇게 게임만 해댈 거야? 엄마랑 약속했잖아. 하루 3시간만 하기로. 자꾸 이렇게 엄마랑 한 약속 어기면 컴퓨터 내다 버린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야. 스트레스? 그깟 성적으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엄만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해도 한숨도 못 쉬어. 그런 엄마 앞에서 지금 게임이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고생고생 일만 하래? 맨날 일만 하고 돈돈거리기만 하지.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제가 애들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단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무관심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죠. 하지만 그땐 제가 틀렸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넘기기만 했죠. 결국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아들은 점점 제게 마음의 문을 닫아가기 시작했어요. 학교 일, 친구 관계, 장래 희망,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듯 입을 닫고 살았죠. 그럴수록 저는 더 조바심이 났어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걸 생각하면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야단도 쳐보고 애원도 해보고 용돈으로 회유도 해보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요. 아들은 점점 제게서 멀어지기만 했네요. 한 번은 다투다 너무 속이 상해서 너 같은 건 낳는 게 아니었는데 너 자꾸 이럴 거면 하늘에 있는 너네 아빠한테 가! 하고 해선 안 될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아차해서 사과를 하려는데 아들 녀석은 그 말을 듣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아들의 흐느낌을 듣고도 저는 선뜻 문을 열지 못했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또 울컥해 아이를 다그치진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내일 아침에 기분 풀리면 말 걸자. 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또 가게 나갈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뤘던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아이한테 해줘야 했던 건 채찍질보다도 사랑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말이죠. 사춘기 내내 방황하던 아들은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저와는 달리 대학도 가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길 바랬던 저로서는 충격이 너무 컸죠.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하라고 사정사정했네요. 준서가 제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아이 자꾸 왜 그래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럼 검정고시라도 시작하자. 응? 아 싫다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가방끈 짧으면 엄마처럼 무시당하면서 꾸준 일이나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줄 알아? 하지만 제 애원에도 아들 녀석은 고개를 저으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엄마 인생이 그렇다고 내 인생도 꼭 그렇게 흘러가란 법 있어? 공부는 내 체질 아니야. 난 그냥 바로 일 시작해서 돈이나 벌 거야. 엄마도 그 편이 입 하나 더니까 좋지 않아? 저를 차갑게 바라보는 아들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팍팍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소홀했던 지난날이 너무나 후회스럽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얼마 안가 작은 제조회사에 취직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업체였던지라 부모로서 성에 차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아들을 마냥 말릴 순 없었죠. 방에 틀어박혀 페인처럼 게임만 하느니 사회생활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다행히 아들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한 눈치였어요. 한 달도 못 다니고 때려치면 어쩌나 했는데 초반에만 좀 힘들어했을 뿐 그 이후로는 묵묵히 잘 다니더군요. 그런 아들이 참 기특하면서도 대견했어요. 아들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진짜 어른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저를 이해하게 된 건지 태도가 전과 같지 않고 좀 누그러졌죠.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늘 잔소리부터 앞섰는지 아주 다 알진 못하더라도 조금은 마음으로 느껴졌던가 봐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무뚝뚝하게 밥 줘 하던 아들이 어느 날은 밥을 먹다 말고 그러더군요. 엄마, 이 된장찌개 예전보다 더 맛있네. 그래? 된장을 바꿨거든. 집에서 직접 메주 띄어서 만든다는 지인이 있어서 좀 얻어왔어. 입에 맞아? 그럼 앞으로는 엄마가 된장도 한번 담가볼게. 됐어. 못하러 사서 고생해. 그 전에 엄마가 끓여주던 것도 충분히 맛있었어.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아들이 먼저 말을 붙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사춘기 때 이후 처음으로 저희 모자 사이에도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취업한 지 3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집에 데려왔어요.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늘 품 안에 자식 같던 아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니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과연 괜찮은 여자일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그런 기우가 무색하게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참 단정하고 참해 보였어요. 첫 인사 때부터 어머님, 어머님 하며 친근하게 굴고요. 됐다고 하는데도 얻어먹기만 해선 예의가 아니라며 설거지까지 도와주더군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돌아간 뒤 아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수연이 말이야. 5살짜리 딸이 한 명 있어. 뭐? 그 아가씨한테 딸이 있다니 결혼을 했단 말이야? 지금은 당연히 이혼한 상태고. 아들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너 지금 애 딸린 이혼녀를 결혼하겠답시고 내 앞에 데려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이혼녀든 아니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더냐. 엄만 절대 허락 못한다. 절대. 아까 그 아가씨 있을 때 알았으면 진작에 내쫓아버렸을 텐데. 그러자 아들이 긴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수연이 사랑해. 수연이 딸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 있고 행복한 가정 꾸려 나갈 테니까 그냥 허락해줘. 행복? 너 지금 네가 뭘 하려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한 번 갔다 온 이혼녀를 만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네가 왜 키워?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 아가씨가 널 이용해 먹는 게 분명해. 혼자 애 키우기 힘드니까 너한테 붙어먹으려는 거라고, 이 답답아. 그러자 아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도 아버지랑 이혼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수연이를 욕해? 뭐야? 엄만 옛날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내가 늘 흠결 없이 완벽하기만 바랬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기나 해? 엄마, 나한테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 매번 뭔가를 강요하는 사람일 뿐이었지. 준석아, 너 진짜... 난 뭐가 됐든 수연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계속 반대하겠다면 그래, 아들 하나 없는 셈 쳐. 뭐? 너 지금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이날 이때껏 고생하며 널 키워준 애미가 아니라. 늘 말했지. 그렇게 고생하며 나 키워달라 한 적 없다고. 엄마가 좋아서 한 일 가지고 그걸로 날 묶어두려 하지 마. 보상을 바라지도 말고. 이튿날 아들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딸하고는 간간히 전화 정도는 하는 것 같았는데요. 딸의 말로는 식도 안 치르고 혼인신고만 한 채 그 아가씨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하더군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됐다는데 제가 뭘 더 어쩔 수 있었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저희 딸 받아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사람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정작 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를 곱게 보지 못했던 저를 여전히 원망하는 게 분명했죠. 믿었는데요.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에 불과했네요. 아들은 결혼 후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차렸는데요. 일이 바빴다는 핑계로 저희 집엔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나 제 생일도 그냥 건너뛰기 일쑤였죠. 그런 아들에게 참 서운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며느린 아들과 달리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결혼 반대했던 게 미안해서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 어머님 마음 다 아는걸요. 저 같아도 반대했을 거예요. 준석 씨 정말 좋은 남자잖아요. 어머님이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준석이도 빨리 날 용서해주면 좋을 텐데.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이도 내색은 못해도 어머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할게요. 이후 며느리는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밥 먹고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참 좋더군요. 며느리의 저를 향한 배려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접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디 유명한 맛집이나 예쁜 카페 같은 게 있으면 절 데려가 주기도 했죠. 며느리 하는 짓이 워낙 예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데려온 손녀도 친손녀처럼 정이 갔네요. 손녀 역시 처음엔 저를 좋아하더니만 나중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곧잘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애써 관계를 회복해가던 그쯤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핏줄이니 혈연이니 하는 걸 무시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들의 피를 이은 친손주가 태어난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느린 임신 후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왕래를 또 끊었고요.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며 손녀만 자꾸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저도 손녀와 많이 친해졌고 며느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니 묵묵하게 손녀를 챙겨주려 했는데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 계속 손녀에게만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 일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맡겨두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연락해 말했어요. 저기 수연아, 새별이 말이다. 차라리 육아 도우미를 쓰는 게 어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도 가게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계속 새별이를 챙길 수가 없어서 말이다. 얼마 전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친 이후론 새별이 유치원 등하원 챙겨주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저는 며느리가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워낙 깍듯하고 반듯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지며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언젠 우리 새별이가 친손주 같다더니 곧 어머님 친손주 태어날 것 같으니까 새별이한텐 더는 마음이 안 가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새별이가 말도 못하는 갓난쟁이도 아니고 유치원 등하원 챙겨주고 간식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제가 하루 종일 새별이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아무래도 하는 일도 있고 무릎도 다쳤다 보니까. 됐어요. 원래 사람 쓰려다가 그이가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부탁드렸던 건데 그이한텐 어머님이 더는 새별이 못 봐주신다고 했다고 사람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게요. 뭐?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대로 뒤돌아 나가려는 며느리의 어깨를 낚아챈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더군요. 내 배... 어머님,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어떡해.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며느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당황한 저는 재빨리 119를 불러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갔죠. 온몸이 덜덜 떨렸고 혹여나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한숨도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병원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타이밍 좋게 며느리도 눈을 떴는데요. 아들은 절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 혼자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밖으로 나오더니만 절 보고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대체 임신한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수연이가 쓰러져? 난 별다른 말 안 했다. 그냥 요즘 새별이 돌보는 게 힘에 부쳐서 사람을 쓰면 안 되겠냐고 물어본 건데. 단순히 그걸로 저 사람이 쓰러지는 게 말이 돼? 새별이나 저 사람에 대해 뭔가 또 나쁘게 말했겠지. 엄마 원래 새별이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못마땅히 했잖아.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물론 불편했던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못마땅히 한 적은 없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평소에 저 사람이 다 얘기해주고 있었다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평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아들이 이런 오해를 하나 기가 막혔죠. 그러나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아들은 계속해서 분통만 터뜨렸고요. 급기야 또 연끈차는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 부탁으로 엄마와 다시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냥 계속 연 끊고 살았어야 하는 건데. 준석아, 너 도대체 그런 말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준석아. 뭐가? 이제 내 가족은 엄마가 아니라 수연이랑 새별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튼튼이야.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우리 가족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한다고. 됐고 다신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괜히 수연이한테 연락해서 힘들게 하면 그땐 절대 엄마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한 아들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버렸고요. 전 병원 복도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철저히 아들 내외와 단절됐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지인 통해서 겨우 알게 됐고요. 사진 한 장 못 받아보고 아이 이름조차 모른 채 살았죠. 시간은 참 유수와 같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상태였어요. 물론 저도 그 긴 시간 동안 마냥 아들과의 관계를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차마 아들에게 연락하는 건 무서워서 며느리에게 종종 연락하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며느린 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이가 어머님 연락 받길 원하지 않아서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나중엔 저도 서운하고 오기가 생겨서요. 그래, 연 끊자고 하면 누가 두려울 줄 아냐? 하는 마음으로 연락하지 않고 살았네요. 그런데 대대적인 폭설이 내린 어느 겨울날, 꿈에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피를 뚝뚝 흘리며 제게 춥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그래, 준서가 걱정 마.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얼른 주변에 이불이나 따뜻한 무언가가 있는지 둘러봤는데요. 주변은 캄캄한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서가 안 되겠다. 엄마가 꽉 안아서 따뜻하게 해줄게. 결국 달려가 아들을 꼭 끌어안았는데요. 마치 얼음덩어리를 끌어안은 것처럼 차갑더군요. 아유, 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몸이 이렇게 꽁꽁 얼었어? 어떻게든 아들의 몸을 녹여주려고 여기저기 문질러주는데 아들이 그런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들은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요. 눈을 뜨고 나서야 그것이 꿈이란 걸 알았네요. 솔직히 너무 찝찝한 꿈이잖아요. 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아들의 핸드폰으로 5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요. 한참 신호가 가도 아들은 도통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제발 받아라, 받아. 제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얼마나 핸드폰 연결음을 듣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연결음이 뚝 끊기면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어머님?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바로 며느리였죠. 그래, 나다. 오랜만이구나. 준석이 좀 바꿔줄래? 네, 잠시만요. 그이가 씻고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 후 돌아온 며느리가 한참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이가 어머님 연락 받고 싶지 않대요. 순간 누군가 심장을 칼로 후빈 듯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정말로 나와 부모 자식 사이 연을 영영 끊으려 하는 거야.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내가 밉다니. 충격에 절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 며느리에게 간신히 입을 열었죠. 그게 정말이니? 정말 우리 춘석이가... 죄송해요. 근데 그이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이만 끊을게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수신 차단을 한 건지 어쩐 건지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자연스레 저도 화가 났어요. 내가 부모로서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아들이 너무나도 미웠죠.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위약을 떨며 아들을 없는 자식인 셈 쳤어요. 그것만이 제가 더는 상처받지 않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서운함은 마음속 깊이 묻어둔 채 딸아이와 오순도순 살아가며 그럭저럭 일상을 지켜나갔는데요. 계절이 두세 번 바뀐 어느 날 경악스러운 비보가 하나 날아왔어요. 바로 아들의 사망 소식이었죠. 소식을 전해준 건 기가 막히게도 아들의 오랜 친구였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왔고 그래서 저와도 안면이 있었는데요. 제게 전화해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고 울먹거리더군요.
처음엔 아들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상심이 크다니. 그러자 친구는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모르셨어요? 준석이 죽었잖아요. 저 오늘 장례식에도 다녀왔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정말이냐? 우리 준석이가 죽었다고? 네, 모르셨구나. 아무래도 좋게 간 건 아니다 보니까 재수 씨가 어머님한텐 굳이 말하지 않았나 보네요. 좋게 간 게 아니라니. 그 준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울증이 있었대요. 연이어 이어진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그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 어디선가 잘못 들은 말일 거라고, 분명 아들 친구가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바로 딸애와 연락해 함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풍경이 흐르는 차창 밖으로 온통 아들 모습만 떠오르더군요. 체온이 높아 늘 따뜻했던 손, 고등학교 때 게임한다고 방에 틀어박혔던 옆 얼굴, 퉁명스럽게 밥조하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깥으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진한 향냄새, 한켠에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말소리, 그리고 하얗게 조화를 덮은 입구 간판에 선명하게 적힌 제 아들의 이름 석자까지.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었구나.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눈앞의 이 광경은 현실이었어요. 그제야 다리가 휘청이며 주저앉을 뻔했죠. 가슴을 진정시키고 간신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입구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어요.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눈두덩이는 붉게 부어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어머님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자 절 대신에 옆에 있던 딸애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어떻게 오빠가 죽은 걸 우리한테 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요, 오빠 친구 연락받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하마터면 오빠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볼 뻔했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곤란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셨어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은 조문받지 말라 했어요. 정확히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요. 그 잔인한 말에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로 우리 준석이가... 네, 그게 유언이었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말거라. 제가 못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막무가내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저를 못 가게 붙잡았죠. 이건 놔라. 네가 뭔데 날 막아. 난 준석이 엄마야. 내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뻣뻣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그의 뜻이에요. 저도 어머님께 연락드릴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사람 뜻을 배신하면서까지 어머님을 부르고 싶진 않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애미인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비켜. 당장 내 아들 얼굴 보게 해달라고. 제 난동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들 빈소를 찾은 문상객들뿐 아니라 다른 빈소에서도 소란을 듣고 달려나왔을 정도였죠. 부끄러웠지만 거기서 물러날 순 없었어요. 제가 계속 안에 들여보내달라고 악을 쓰자 며느린 일순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성가시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불현듯 아들과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을 때가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저 때문에 갑자기 기절하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 뒤늦게 달려온 아들이 제게 그랬었죠. 나도 듣는 귀가 있다고. 평소 며느리가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어쩌면 아들에게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한 건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격양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네가 준석이랑 나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지, 그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날 외면했을 리 없다. 장례식에도 못 오게 했더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참나,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언장이라도 보여드릴까요? 며느리가 상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잔뜩 구겨진 종이 위에는 아들의 필체가 분명히 남아있었죠. 여보, 사랑해. 먼저 가는 날 용서해줘. 새별이와 새벽이도 잘 부탁해. 엄마랑 동생한텐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줘. 조문도 못 오게 해. 내 시신은 불에 태워 화장해줘. 미안하고 사랑해. 아들의 유언에 가슴이 아팠던 것도 잠시,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들은 그 누구보다 불을 싫어했어요. 어릴 때 혼자서 계란 프라이를 해먹으려다 가스버너로 크게 불을 낸 적이 있어서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후로 불이라면 경기를 일으켰죠. 한창 심할 땐 바로 옆에서 제가 불로 요리만 해도 힘들어했을 정도거든요. 물론 성인이 된 뒤로는 많이 극복해서요. 본인이 직접 불로 요리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불에 무언가를 태우는 것만큼은 질색을 해서 저나 딸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엄마,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절대 화장은 하지 마. 불에 타 죽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냥 땅에 묻어주거나 아니면 수목장으로 해줘. 얘는 아직 창창한 애가 엄마 앞에서 별말을 다 한다. 아이,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 나 진짜로 화장은 싫단 말이야.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불 무서워하는 거 다 아는데 엄마가 설마 널 그렇게 보내겠어? 생전에 미리 화장은 싫다고까지 얘기했던 아들이 유언장엔 자기를 화장해달라고 부탁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옆에 있던 딸도 그걸 느꼈는지 슬쩍 절 바라보더군요. 순간 머리칼이 쭈뼛서고 등골이 오싹해졌죠. 이건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쓴 게 아닐까? 아니면 아들이 죽기 전 강요당해 쓴 건 아닐까? 뭐가 됐든 아들의 죽음엔 꺼림칙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외쳤죠. 이거 준석이가 쓴 거 아니지? 우리 애가 화장을 해달라고 남겼다니 말도 안 돼. 참나, 말이 안 될 게 뭔데요? 유언장을 보고도 계속 우기실 거예요? 우기다니. 준석이가 약한 소리 하는 걸 워낙 싫어해서 너한테도 말을 안 했나 본데. 얘 어릴 때 화재 사고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자기 죽어도 절대 화장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그 말에 며느리의 동공이 일순 흔들렸어요. 그뿐인가요? 안색도 하얗게 질렸죠. 본능적으로 저는 아들의 죽음에 며느리가 연관돼 있음을 직감했어요. 너 대체 뭐야?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유언장에 나온 대로 그 사람 뜻을 지켜주려 한 것밖엔. 그래? 그럼 경찰 불러서 제대로 조사해보면 되겠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라고! 제 말에 딸애가 핸드백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안색이 확 달라지더군요. 억울하다면서 피해자인 척 굴 땐 언제고 갑자기 야차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제게 달려들더군요. 그만 좀 하세요. 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맞다고요. 왜 엄한 사람을 의심해? 네가 그렇게 결백하다면 내가 경찰 부르게 두는 게 낫지 않니? 경찰들 조사 결과 진짜 네가 우리 아들 죽음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 그땐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마.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각오한 게 좋을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딸이 그 틈을 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뿔싸. 그런 저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몸을 돌려 장례식장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얘, 너 거기서! 왜 도망치는데? 네가 정말 우리 아들 죽인 거 맞지? 그치?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며느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은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까치발처럼 휘어진 구두가 바닥을 차며 뛰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죠.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아니면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 60이 넘은 제 다리로 젊고 팔팔한 며느리를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에 날개라도 단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죠. 원통하게 죽은 아들이 하늘에서 날 돕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며느리와 제 거리는 좁혀졌고요. 저는 마침내 골목길로 접어드는 며느리의 뒷덜미를 낚아챌 수 있었어요. 어딜 도망가? 생떼 같은 내 아들 왜 죽인 거야? 대체 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긴 누가 죽여요? 죽인 게 아니면 도망을 왜 가는데? 그냥 그쪽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이한테 절연당해놓고 왜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이거 놔. 놓으라니까? 놔! 몸을 비틀며 발버둥 치는 며느리를 저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힘이 너무 강했고요. 일순 발이 엉키면서 둘이 같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껏 보여줬던 연약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짐승처럼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절 쏘아보더니 험상궂은 말투로 외치더군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죽였어요. 이제 만족해요? 역시 네가 내 아들 죽였구나. 대체 왜? 내 아들이 얼마나 널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누가 나 좀 먹여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에 결혼한 것뿐이야. 근데 어찌나 쫌팽이같이 굴던지. 내가 가방 하나만 사도 사치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그뿐이야? 다른 남자랑 대화만 나눠도 바람핀 것처럼 몰아가는데 너무 짜증나더라. 그래서 죽였어. 됐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 당신도 이제 그 머저리 따라서 천국 가게 될 거거든. 거기서 모조상봉 잘해보세요, 어디. 한껏 비아냥거린 며느리가 절 거세게 밀쳐내고 순식간에 제 위에 올라타 목덜미를 움켜쥐었어요. 죽어!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미련도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 뒤따라서 가라고. 악력이 어찌나 센지 순식간에 숨이 콱 막혔어요. 정말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 정지하세요! 경찰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며느리의 팔이 낚아채졌어요. 천운으로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이건 나!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여자가 먼저 내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요.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며느리를 경찰 2명이 바닥에 꿇어앉혀 수갑을 채웠고 전 그제야 몸을 일으켰어요. 막혀있던 숨통이 확 트이면서 기침이 쏟아지더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경찰 한 분이 절 일으켜 세우며 묻더군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가 조작한 거짓 유서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네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정말로 저희 아들을 죽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해외에서 밀반입한 독극물을 타먹여 죽인 다음 자살로 위장했다고 하더군요. 그 약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상간남이었고요. 맞아요. 며느린 정말로 아들 모르게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들통나 아들이 이혼을 요구하자 유책 배우자가 돼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갖고 있던 집과 모아둔 예적금도 탐이 났을 테고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앞으로 몇 억짜리 사망보험금도 드러났더군요. 그 뻔뻔함과 악독함에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요.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자의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요. 저희 아들 친자가 아니더군요. 맞아요. 그 상간남의 씨였던 거예요.
아마 죽은 아들의 재산은 물론 제 재산까지도 노려서 그런 짓을 한 거겠죠. 제가 죽고 나면 며느린 몰라도 손자에겐 제 유산이 상속될 테니까요. 며느리의 간악한 술수에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며느리를 응징하고 싶어 실력 좋기로 유명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자기만 믿으라면서 절 안심시켜주더군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망 당시 직접적인 범행 정황뿐 아니라 위조된 유서, 손자라고 속이며 재산 상속까지 노린 정황,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 상간남 쪽도 함께 고소를 하시죠. 공모 혐의가 분명하니 충분히 실형 나올 겁니다. 형사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이미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내연남 역시 공범으로 검거된 상태였죠. 추가로 제가 낸 유전자 감정 결과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들까지 검찰에서 제출하자 그 놈놈들의 살인의 동기와 계획성은 분명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내연남과 이중생활을 했고 이게 들통나자 피해자를 살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 이후엔 사망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상속자산까지 노린 정황이 포착됩니다. 검찰의 고소장은 두꺼웠고 읽는 내내 속이 메스꺼울 정도였어요.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된 비극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재판정에 나가 며느리와 상간남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일부러 아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린 마치 유령을 본 듯 고개를 돌렸고 상간남은 끝까지 절 노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와 상간남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을 살게 됐어요. 둘 다 아직까지 교도소에 있는데요. 상간남은 그 전에도 저지른 범죄가 많아 아무래도 죽기 전까진 그곳을 못 나올 것 같고요. 며느린 이듬해 출소 예정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에 실망도 많이 했네요. 남의 금쪽 같은 목숨 끊어놓고도 감옥에서 나와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니. 하지만 그냥 남들만치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게 두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인력을 총동원해 괴롭혀줄 작정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밑작업도 다 해뒀고요. 어떤 분은 이런 제가 너무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들 잃은 애미의 비통함과 한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손자의 출생 무효 확인과 상속권 박탈 소송도 진행했어요. 아이는 현재 전며느리의 큰딸과 함께 보호시설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게 죄라면 죄일 뿐.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더는 그 아이들과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요. 제 친자식조차 도구로 이용한 며느리의 악랄함을 생각하면 더는 연민도 가져선 안 되는 일이죠. 현재 저는 며느리의 출소를 기다리며 결혼한 딸네 집에 살고 있어요. 딸과 사위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딸이 절 혼자 두는 걸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실제로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꿈에 아들이 나왔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죠. 그래서 한동안 일상생활이 아예 힘들었고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물론 아들을 잃은 고통은 평생 씻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하는걸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조금씩 아들이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최근 딸이 쌍둥이를 출산해서 몸과 마음이 바빠지기도 했고요. 아직 때묻지 않은 마을 간 손주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도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죠?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그땐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